세상에, 이게 대체 뭐야, 맞아? 69살 박순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집 신발장을 정리하다 손에 잡힌 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은 더 끔찍했습니다. 하나를 꺼낼 때마다 손이 떨렸고 전부 꺼내고 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0년간 새벽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머니의 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옥, 올해 69살입니다. 남편은 27해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키우며 시장에서 생선 장사로 평생을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시장통의 호랑이라고 부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고무장화 속에서 땀이 차오릅니다. 40년 넘게 이 시장통에서 생선을 만져온 제 손가락은 세 개가 이미 갈고리처럼 굽어버렸습니다. 류마티스라는 병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다 뼈가 울퉁불퉁 솟아올라서 남들이 보면 기겁을 하지만 이 손으로 굴비를 고르는 솜씨만큼은 서해안 어디를 가도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강준이가 사흘째 이어진 당직에서 풀려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대학병원 외과 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배를 가르고 장기를 꿰매는 일을 밤낮 없이 해야 하니 제 밥 한 끼 챙기는 것도 사치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영광 법성포에서 올라온 최상급 굴비 10마리. 경매사가 제 번호를 부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굴비를 먹으면 강준이 핏기 없는 얼굴에 좀색이 돌까 싶었습니다. 순옥 언니, 오늘도 아들한테 가? 옆 가게 명자가 팔을 다듬다 말고 물었습니다. 저는 굴비를 신문지에 한 마리씩 꼼꼼하게 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린내가 날까봐 비닐을 3겹이나 더 씌우고 그 위에 행주로 한 번 더 감쌌습니다. 며느리 유리가 냄새에 유난히 예민한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사모님 시어머니 납시오. 건너편 족발집 사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돌렸죠. 저는 쑥스러운 척했지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순옥이라는 이름 석자보다 의사 엄마라는 말이 저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었으니까요. 시장 바닥에 엎어져 생선 핏물을 닦아가며 등록금을 대던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장 구석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장화를 벗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작년 생일에 선물했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백화점 세일 때 산 거였습니다. 유리가 제 생일을 기억해 본 적이 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죠. 그래도 아들 앞에서 며느리 체면을 세워주고 싶어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유리 이름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40년 묵은 고무 장화를 벗고 구두를 신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제가 아들의 세계에 발을 한 걸음 들여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비늘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문질러 닦았지만 손등의 검버섯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69회를 생선 비린내와 함께 살아온 흔적이 이 몸 구석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을 의사로 만든 값이니까요. 강남역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깔린 대리석이 제 구두 밑창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고 천장에서 내려온 샹들리에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경비원이 안내 데스크 뒤에서
제 보따리를 힐끗 보더니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비닐을 3겹이나 씌웠는데도 생선 냄새가 새어나왔나 봅니다. 저는 보따리를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이 로비를 지날 때마다 제가 죄인이 된 것처럼 어깨가 움츠러드는 건 몇 번을 와도 익숙해지질 않았습니다. 3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시장 형광등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기미가 이 하얀 조명 아래서는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름이 전부 보였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아들과의 거리도 같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69회를 살면서 가장 긴 45초가 바로 이 상자 안의 시간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높은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유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반가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리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건 소독제 스프레이였습니다. 칙칙. 제 얼굴 앞에 대고 소독제를 2번 뿌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화학 약품 향이 확 번졌습니다. 눈이 따가워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죠. 유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보따리를 낚아채더니 현관 옆 신발장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비린내 배면 안 돼요. 이 집 커튼이 실크거든요. 한번 배면 세탁해도 안 빠진다고요. 유리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 속에 제 얼굴이 작고 볼품없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전 새벽 수산시장에서 봤던 도매상의 눈과 겹쳐보았습니다. 물건값을 후려치면서도 입으로는 웃어야 하는 장사치의 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장사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눈이 저를 반가운 어머님이 아니라 치워야 할 짐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허리를 쳤습니다. 거실 흰색 가죽 소파에 앉았지만 몸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 옷의 뱃 냄새가 가죽에 스미지는 않을까? 자국이 남지는 않을까? 엉덩이를 반쯤만 걸치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으니 허리가 금세 뻐근해 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장식장 안에 놓인 수입 도자기들이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놓인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저를 밀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소리 없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강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술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벽에 기대더니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을 꼬박 세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축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힘겹게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왔어? 그 한마디를 끝으로 강준이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버렸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든 아들의 미간에는 잠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40년간 고무장화를 신고 버텼던 것처럼 이 아이도 수술복을 입고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수술이, 환자가, 잠결에 새어나오는 강준이의 헛소리를 듣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대학병원 외과 전문이라는 직함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갈아넣는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밥을 먹었는지, 언제 제대로 잠을 잤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깰 것 같아서 그냥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유리가 안방에서 나와 아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 저에게 소독제를 뿌리던 바로 그 손이 아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오셨어. 일어나서 인사 좀 드려. 유리의 목소리가 꿀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달콤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 제게 보여줬던 차가운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남편 걱정에 마음 아파하는 따뜻한 아내의 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겹게 눈을 뜨자 유리가 재빨리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유리가 제 거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선 배를 가를 때 내장이 터지지 않게 살살 칼을 대는 것과 같은 솜씨였습니다. 정밀하고 계산적이고 완벽하게 연습된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끌어올려 만든 이 웃음이 유리의 가식과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저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준이가 유리의 부축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넓디 넓은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37층 높이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지만 그중 단 하나도 저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방은 3평이 채 안 되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안방 쪽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어머님 편히 계시라고 해. 이어서 샤워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약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야 했습니다. 유리가 아까 제 보따리를 현관 신발장 구석에 밀어 넣은 게 떠올랐습니다. 현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집 신발장은 보통 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벽 한 면을 통째로 차지한 대형 수납 공간으로 문을 열면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안이 깊었습니다. 유리는 이걸 팬트리라고 불렀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큰 신발장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40년간 생선 칼을 쥐어온 이 거친 손이 매끈한 문고리 위에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힘을 주어 움켜쥐었습니다. 보따리만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보약을 냉장고에 넣고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죽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구두와 가방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전혀 다른 냄새가 진하게 밀려왔습니다. 묵직하고 달큰한 남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강준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하루 종일 수술실 소독약 냄새에 찌든 아이입니다. 향수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가 쿵 하고 바닥을 쳤습니다. 보따리를 찾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 신발장 안을 더듬는 제 손끝에 69회. 인생 최악의 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켜서 신발장 안을 비췄습니다. 왼쪽 선반에는 유리의 하이힐과 명품 가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오른쪽은 남자 신발 칸이었습니다. 제 보따리는 맨 아래 바닥 구석에 짐짝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보따리를 집으려는데 제 손이 딱딱한 가죽 위를 스쳤습니다. 구두였습니다. 검은색 남자 구두가 한 켤레, 두 켤레가 아니었습니다. 선반 위에 나란히 놓인 남자 구두만 대여섯 켤레는
되어 보였습니다. 강준이 구두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힌 그 구두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한 짝을 들어 올려 휴대폰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구두 안쪽 밑바닥에 29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준이는 260을 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평발에 발이 작아서 운동화를 사러 갈 때마다 고를 게 없다고 투덜거리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들의 발에 290짜리 구두가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구두도 집어들었습니다. 갈색 로퍼 한 켤레, 흰색 운동화 한 켤레, 검은색 등산화까지 전부 290이었습니다. 시장에서 40년간 물건을 만져온 제 손은 크기를 재는데 저울보다 정확합니다. 생선 한 마리를 주면 무게가 바로 나오는 이 손바닥을 구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손 하나가 구두 안에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은 발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구두 뒤꿈치 쪽이 한쪽으로 심하게 닳아 있었는데 그 다른 각도가 덩치 크고 무거운 남자의 걸음걸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준이처럼 마르고 가는 체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쪽을 더듬었습니다. 구두 뒤에 숨겨져 있던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끄집어내어 뚜껑을 열자 시계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비싼 물건인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표면의 가죽이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지갑과는 차원이 다른 질감이었으니까요. 뚜껑 안쪽에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0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단위를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3,500만 원. 시계 하나에 3,500만 원이라니요. 제가 시장에서 1년을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구매자 이름은 최강준. 내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준이 손목에 이런 시계가 채워져 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계 상자 옆으로 비슷한 크기의 상자가 3개나 더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열어보았습니다. 전부 고급 시계였고 전부 아들명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합산하면 억이 넘었습니다. 강준이가 며칠 전 전화로 엄마 요즘 병원 운영이 빠듯해라고 했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운영이 빠듯한 게 아니라 돈이 이 신발장 안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신발장 벽에 등을 기대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허리를 세우며 안쪽을 더 살폈습니다. 선반 가장 깊은 곳, 어둠 속에 묻혀있던 물건이 손에 닿았습니다. 골프백이었습니다. 가죽 손잡이가 땀에 절어 축축했고 장갑 한 짝이 주머니에서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장갑을 꺼내 펼쳐보니 손가락 부분이 굵직하고 넓었습니다. 강준이 손은 외과 의사답게 가늘고 길었습니다. 이 장갑은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의 손이 들어갈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릎 아래 바닥을 훑다가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집어 올려보니 자동차 열쇠였습니다. 요즘 것들은 단추만 누르면 차문이 열리는 그런 열쇠 말입니다. 납작하고 묵직한 금속 표면에 말이 뒷발로 서 있는 모양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준이가 타는 차는 검은색 국산 중형차였습니다. 이 열쇠는 그 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열쇠를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일단 쥐고 보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유리가 샤워가운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 부드러운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한순간에 시커멓게 가라앉더니 광대뼈 위로 힘줄이 돋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게 턱선에서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들킨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290짜리 구두 한 짝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야, 이게 누구 신발이니? 유리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서 구두를 낚아채더니 신발장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제 보따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보따리가 복도로 나뒹굴면서 비닐이 찢어졌고 새벽에 정성껏 쌓은 굴비가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졌습니다. 생선 핏물이 하얀 바닥에 붉은 줄기를 그으며 번져나갔습니다. 그 핏물 위에 제가 새벽부터 고르고 싸맸던 굴비 10마리가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굴비가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굴비에 담긴 새벽 4시의 마음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핏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또 이러시네. 남의 신발장을 왜 뒤져요? 유리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어머님이 신발장에 생선을 갖다 쏟았어. 잠들어 있던 강준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눈이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잠 한숨 제대로 못 잔 사람의 눈이었죠. 유리가 강준이 팔에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진짜로 억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렸고 어깨는 들썩거렸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69회를 살면서 별별 사기꾼을 다 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눈물 연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유리가 얼마나 힘들게 집 관리하는데. 강준이가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핏줄이 서더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눈에 저는 치매 걸린 노인네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미운 시어머니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40년간 생선 비린내를 맡아온 어미라는 사실은 유리의 눈물 한 방울에 통째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배신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아프고 슬프다고 말하기엔 분노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단어 하나가 붙잡히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유리가 아들 뒤로 살짝 몸을 비틀어 저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의 등 뒤에 가려진 유리의 입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나가, 이 노인네야.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그 입술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 있었으니까요. 저만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을요. 세상에 내가 피눈물 흘려 키운 아들의 아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런 입모양을 만들다니.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시장 바닥에서 별별 고약한 사람을 다 상대해봤지만 이렇게 잔인하게 웃는 얼굴은 처음 보았습니다. 현관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등짝에 유리의 손바닥이 닿았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쓰레기 내놓듯 미는 손이었습니다. 유리가 등 뒤에서 문을 닫으며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채우는 소리가 철커덕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리석 복도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것도 물을 쏟은 것도 아닌데 발자국이 왜 젖었는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제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닥에 널브러진 굴비를 주워 담았습니다. 찢어진 비닐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강남 큰 길을 걸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온몸이 떨렸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빗물이 뒤섞여 제 몸에서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을 냄새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비 맞은 굴비처럼 차갑게 제 등을 때렸습니다. 지하철역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것이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신발장 바닥에서 집어넣은 그 자동차 열쇠였습니다.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뒷발로 선 로고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290짜리 왕발에 골프를 치고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이 비싼 외제차를 모는 남자가 내 아들의 집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흘밤을 새워가며 사람의 몸을 꿰매고 있는 동안 그 남자는 내 아들의 집에서 내 아들의 돈으로 산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때리자 떨리던 손이 멎었습니다. 눈물도 멎었습니다.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금속 모서리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살같이 찢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새끼 살려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 골방에 들어서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3평짜리 방 안에 전등 하나가 누렇게 켜져 있었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장마철 물기가 얼룩을 만들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서 손가락을 대면 바스락거렸습니다. 37층 펜트하우스에서 이 방까지 같은 서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지도 않고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준이가 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서 한쪽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지만 그 안의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19살 강준이의 두 눈이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고 그 옆에 선 저는 고무장화를 신은 채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손은 지금보다 덜 굽어 있었고 눈가의 주름도 지금의 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 사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제 몸에서 무언가를 빼앗아갔고 대신 아들에게 의사라는 이름을 남겨주었습니다. 사진을 떼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입에서 억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시장 상인 40년에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갔을 때도 수술비가 없어서 류마티스를 앓을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모든 고생보다 더 아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눈두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세수를 하러 일어서다가 주머니에서 딱딱한 것이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아까 그 자동차 열쇠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이 뒷발로 서 있는 로고. 시장에서 이런 차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고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말 로고 외제차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뜬 결과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억 단위였습니다. 제일 싼 모델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준이의 국산 중형차가 3천만 원이었던 걸 떠올리면 이 열쇠의 주인은 강준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이 내 아들 집 신발장에 있고 그 사람의 골프채가 내 아들 집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 사람의 차 열쇠가 내 아들 집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한 동갑내기 친구이자 젊은 시절에는 강남 일대 고급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도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쪽 동네 사정이라면 명자만큼 빠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자야,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며느리 친정이라는 데가 진짜 그 집인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명자가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호가 무슨 일 있어? 전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아닌 의심 단계였으니까요. 그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명자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제 목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알아보겠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가게 뒤편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는데 명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자가 제 손목을 잡아 끌더니 골목 안쪽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순호가 그 집, 내 며느리 친정집 아니야. 숨을 고르던 명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유리가 친정이라고 소개했던 그 저택은 유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유리가 결혼 전에 잠시 가사도우미로 들어가 일했던 집이었습니다. 명자의 옛 동료가 그 저택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었는데 유리의 사진을 보여주니 바로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집 주인은 유리가 일하던 도중 금부치가 사라져서 내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생선 칼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칼이 도마 위에 쨍하고 떨어졌습니다. 명문가 교수 집안 딸이라고 했던 유리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유리의 어머니라고 앉아있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단 말입니까? 강준이가 내과 전공의 시절 병원 일에 지쳐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때 유리가 접근한 거였습니다. 사냥감을 고르듯이 내 아들을 골랐던 겁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준이 번호가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동시에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아들이 후회하고 전화한 건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준이의 첫마디는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문자 보냈으니까 확인해. 유리가 알아본 데가 있대. 좋은 병원이래. 전화가 끊기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치매 정밀 검사 전문 병원의 주소와 예약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가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배 골아가며 키운 그 아들이 제 어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 병원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시킨 거라는 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를 보낸 건 강준이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어미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수신 거부였습니다. 유리가 차단시킨 게 분명했습니다. 귀에 대고 있던 전화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또 울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이 전화가 연결될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장 가게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끈 채 혼자 앉아 머리를 굴렸습니다. 신발장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적었습니다. 290짜리 구두 대여섯 켤레.
어기넘는 시계 4개, 전부 아들 명의, 골프백과 왕발 장갑, 외제차 열쇠, 그리고 며칠 전 강준이가 했던 말, 병원 운영이 빠듯하다는 말. 종이 위에 적힌 것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돈이 강준이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다른 남자의 손목과 발과 차고에 쌓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파이프였습니다. 아들의 피를 빨아서 다른 남자에게 수혈해주는 파이프. 휴대폰으로 유리의 사회관계망 계정을 찾았습니다. 유리는 사진을 자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급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전부 의사 사모님의 화려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 사진에 와인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 것 하나, 맞은편에 하나. 그런데 맞은편 잔 옆에 노인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에 간신히 걸친 그 손은 굵고 시커먼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강준이의 가늘고 하얀 외과 의사 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호텔 거울에 희미하게 비친 덩치 큰 남자의 실루엣, 골프장 사진 구석에 찍힌 남자용 선글라스, 유리가 올린 화려한 사진들 속에 290짜리 왕발의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화면을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증거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의 신선도를 눈으로 가려내듯 저는 유리의 사진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장에 나가니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제 비 맞고 들어온 제 모습을 본 상인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어물 가게 복순이 언니가 제 앞에 와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호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족발집 사장도, 떡볶이집 아줌마도, 과일 가게 사장도 와서 저를 둘러쌌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부 말하고 싶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야 했고, 그건 곧 자식 농사 실패를 온 시장에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40년간 갈고 닦은 그 억지 웃음을 꺼내 입에 붙였습니다. 아이고, 별일 아니야. 비 좀 맞았다고 다들 왜 이래. 상인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 언니가 돌아서면서 제 등을 토닥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참지 마. 우리가 뭐라도 해줄게. 그 손길에 코끝이 시큰했지만 고개를 돌려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전부 쏟아낼 것 같았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가게 셔터 앞에 앉아 작전을 짰습니다. 강준이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오후 늦게까지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죠. 그 시간 동안 아들 집 앞을 지켜보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아들 집 건너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아파트 주출입구가 훤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생선을 떼는 건 명자에게 맡기고 낮에는 카페에 앉아 아들 집을 지켜보기로요. 생선을 잡는 대신 여우를 잡는 겁니다. 40년간 비린내를 맡아온 이 코가 거짓말 냄새를 못 맡을 리가 없었습니다. 종이에 적어두었던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290짜리 구두, 억대시계, 외제차 열쇠. 이것들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리의 정체도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명문가 교수 딸이 아니라면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왜 내 아들에게 붙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둔 생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숫돌 위에 칼날을 대고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칼날이 숫돌에 닿을 때마다 날이 서는 소리가 좁은 골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 칼은 생선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칼이었습니다.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드러내고 뼈를 발라내는 칼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살에 붙은 썩은 것들도 이 손으로 도려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반, 아들 집 건너편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카페 통유리 너머로 아파트 주출입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경비실 앞 차단기, 로비 유리문,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전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40년간 새벽 경매장에서 생선을 감별하던 이 눈으로 이제는 사람을 감별해야 했습니다. 7시 정각 강준이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국산 중형차에 올라타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수술복 위에 걸친 얇은 점퍼가 바람에 펄럭였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핏기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람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녀석아, 내가 이 길을 달리는 동안 엄마가 내 집 앞에서 망을 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아들의 차가 교차로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카페 직원이 자리를 비워달라는 눈치를 줘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위장이 쓰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시장 새벽 경매에서 5시간을 서서 버티는 것에 비하면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9시 45분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쪽에서 남자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봐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땅을 밟아 누르듯 묵직했습니다. 검은색 캡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이 꽂힌 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발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발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운동화 앞코가 길고 넓었습니다. 290짜리 왕발. 신발장에서 만졌던 바로 그 크기였습니다. 심장이 가슴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로비 앞에 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출입카드였습니다. 경비원에게 카드를 찍고 아무렇지도 않게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까지 했습니다. 이 남자가 한두 번 온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알아볼 정도로 자주 드나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남자가 로비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유리 너머라 선명하진 않았지만 키와 체격과 그 거대한 발은 분명하게 잡혔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준이가 출근한 지 채 3시간도 안 돼서였습니다. 저 남자는 비밀번호가 아닌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따로 만들어준 카드가 틀림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의 배를 열고 장기를 꿰매고 있는 시간에 저 남자는 당당하게 내 아들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금이 갈 것처럼 힘이 들어갔습니다. 카페를 나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입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서 차단기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그 열쇠를 꺼냈습니다.
말이 뒷발로 서 있는 로고가 새겨진 열쇠. 단추를 눌렀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비상등이 번쩍 깜빡였습니다. 빨간색 스포츠카였습니다. 낮은 차체에 길쭉한 보닛, 시장 앞 도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차 한 대면 시장 가게 10채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차를 산 돈이 내 아들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차 옆에 서서 보닛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매끈한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이 사흘밤을 새워 벌어들인 돈이 이 차가운 쇳덩이로 바뀌어 여기 서 있는 거였습니다. 사흘을 더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왔습니다. 강준이가 출근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확하게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 같은 출입 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오후 서너 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이 휴대폰 안에 쌓여갔습니다. 넷째 날 명자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명자의 옛 동료 네트워크가 유리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친 결과였습니다. 유리의 본명은 정유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춘자. 그게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신용불량 이력이 있었고 결혼 전에 이름을 바꾼 거였습니다. 명자가 건네준 서류 복사본에는 정춘자라는 이름 옆에 과거 주소와 연락처, 신용불량 등재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들고 강준이에게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접수 직원에게 최강준 교수를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데 교수님이 지금은 면회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면회라니. 저는 환자가 아니라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서 버텼습니다. 30분을 기다려서 강준이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제가 반가운 것이 아니라 귀찮은 것이 먼저 얼굴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 한 귀퉁이가 썩은 나무처럼 푸석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왜 왔어?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강준이의 눈이 화면 위를 한번 훑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뭔데? 경비원일 수도 있고 택배 기사일 수도 있잖아. 제가 정춘자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준이가 서류를 흘끗 보더니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엄마, 유리가 말했어. 엄마가 사설 탐정까지 붙여서 자기를 감시한다고. 제발 이러지 마. 유리가 미리 손을 쓴 겁니다. 제가 증거를 가져올 것을 알고 미리 아들에게 방패를 쳐둔 거였습니다. 사설 탐정이라니요. 저는 시장 아줌마이고 명자도 시장 아줌마입니다. 탐정은 무슨 탐정이란 말입니까? 입을 열어 설명하려 했지만 강준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검사 예약 잡아놨으니까 꼭 가. 나 수술 들어가야 돼. 강준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하얀 가운 뒷자락이 바람에 한번 펄럭이더니 자동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머리 위에서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정말로 미친 노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양주먹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정문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역 가게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순호가 큰일 났어. 위생 점검반이 내 가게에 들이닥쳤어.
허겁지겁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앞에 위생 단속 차량이 서 있었고 점검원 둘이 냉장고와 진열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단속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위생 관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검원이 진열대 아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생선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넣은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갖다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영업 정지 7일. 점검원이 쓱쓱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습니다. 40년 장사에 처음 받는 영업 정지였습니다. 셔터 앞에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비린내와 싸우면서도 위생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왔는데 이 딱지 한 장이 그 40년을 한순간에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 사이 시장에 손을 뻗은 겁니다. 증거를 들이밀면 역습이 돌아오고 아들을 찾아가면 벽이 더 높아지고 가게까지 건드려서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쪽은 유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영업 정지 딱지가 붙은 셔터를 내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유리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건 제가 건드린 곳이 정확히 급소라는 뜻이었습니다. 신발장 안에 감춰둔 것들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명자의 집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장 골방은 이미 유리 쪽에서 주소를 알고 있을 테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컵라면과 이불을 가져다 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호가 포기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명자의 따뜻한 손이 제 굽은 손가락 위에 얹혔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편은 이 손 하나뿐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법도 제 편이 아닌 이 싸움에서 시장 아줌마 둘이 억대 사기꾼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무모한 싸움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내 아들이 뼈까지 빨려서 빈 껍데기가 될 게 뻔했습니다. 생선도 가시를 세우고 버티는데 어미가 제 새끼 앞에서 가시 하나 못 세우면 그건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유리의 가면을 벗겼지만 이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돈이 정확히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숫자로 잡아야 했습니다. 사진이나 서류로는 아들의 눈을 못 뜨게 합니다. 통장 잔고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이 현실을 보게 될 거였습니다. 컵라면 뚜껑을 덮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명자의 지하방에서 보내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가 시장에서 주워온 소식 하나가 판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리가 시장 상인들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사모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고수익 부동산 투자 모임을 만들어 돈을 걷고 있었습니다. 건어물 가게 복순이 언니가 500만 원, 떡볶이집 아줌마가 300만 원, 과일 가게 사장까지 700만 원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유리가 보여준 서류에는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익률이 3배라는 말에 상인들이 속은 거였습니다. 명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울렸습니다. 내 아들의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40년간 함께 장사해온 사람들의 돈까지 빼먹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쥐꼬리만 한 이윤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벌어들인 돈을 유리가 의사 사모님 행세를 하며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두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피해자가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사람들이 제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와 함께 복순이
언니 가게 뒷방에서 피해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5명이 왔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복순이 언니가 먼저 터뜨렸습니다. 순호가 나 그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저는 천천히 그동안 모은 것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290짜리 구두 사진, 외제차 사진, 정춘자 서류, 출입 카드를 찍고 드나드는 남자의 사진들. 상인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이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당한 사람이 우리만이 아닐 거야. 힘을 합쳐야 해. 그 자리에서 상인들이 각자 유리에게 보낸 투자금 영수증과 문자 내역을 모았습니다. 금액을 합산하니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장 상인 5명의 피와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기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명자 네트워크에서 또 한 건이 터졌습니다. 290짜리 왕발 남자의 정체가 밝혀진 겁니다. 명자의 옛 동료 중 하나가 강남 일대 부유층 가정에서 오래 일하며 얼굴이 넓었는데 그 남자의 사진을 보더니 바로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한태수.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여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빼내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과거의 사문서 위조와 횡령으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였습니다. 출소 후에 이름을 바꾸고 돌아다니며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자가 건네준 메모를 읽는 동안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유리와 한태수, 이 둘이 짝을 지어 내 아들에게 붙은 거였습니다. 유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한태수가 들어와 금고를 털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내 아들은 의사라는 직함 때문에 사냥감으로 찍힌 것이었고 사흘밤을 새워가며 사람을 살리느라 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틈조차 없었던 겁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사러 온 손님 뒤에서 지갑을 터는 소매치기보다 더 악질이었습니다. 소매치기는 한 번 털면 끝이지만 이것들은 아들의 인생 전체를 갈아먹고 있었으니까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구겨졌습니다. 다음으로 움직인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강준이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강준이 병원의 간호사 중 한 명이 시장 단골이었습니다. 김 간호사라고 3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제 가게에서 고등어를 사가던 사람이었죠. 영업 정지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가게 무슨 일이에요? 고등어 못 사면 저희 집 밥상이 난리가 나는데. 저는 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리가 병원에 자주 오느냐고요? 김 간호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유리의 행동이 원래 이상했다며 강준이가 수술에 들어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병원에 나타나 교수 연구실을 뒤지곤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강준이 책상 서랍에서 인감을 꺼내 가방에 넣는 걸 복도 보안 화면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남아있을까? 김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원 보안 영상은 3개월치가 저장된다고요. 날짜를 특정해주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인감을 훔쳐간 영상이 있으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문서 위조와 횡령의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틀 뒤 김 간호사가 영상 캡처 사진 3장을 보내왔습니다. 유리가 강준이 연구실 서랍을 열고 인감 케이스를 꺼내는 장면, 가방에 넣는 장면, 연구실을 나서는 장면이 시간 순서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각까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유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있었으니
제가 멀쩡한 사람이라는 증거도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명자와 함께 시장 근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는데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기억력 검사, 뇌 촬영까지. 담당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분 69살 맞으세요? 인지 기능이 50대 수준입니다. 치매 소견은 전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40년간 새벽 경매에서 숫자를 계산하고 손님 얼굴과 취향을 외우고 시세를 머릿속으로 돌리며 살아온 이 머리가 아직 멀쩡하다는 걸 종이 한 장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리가 시장 상인들에게 두 번째 투자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소연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명자에게 빌린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설명회장에 잠입했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연회장 뒷문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20개쯤 놓여 있었고 절반 이상이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앞쪽에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남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디서 봐도 교수 집안 딸로 보였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는데 저 목걸이 값도 내 아들의 피에서 나왔겠거니 싶으니 이가 갈렸습니다. 유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재개발 지역의 투자 수익률, 분양권 전매 차익, 의사 남편의 병원 자산을 담보로 한 안정성.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포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유리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동안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기댔습니다.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과 만약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안에 유리의 사기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것을 하나 더 손에 넣었습니다. 강준이가 비상용으로 시장 골방에 맡겨두었던 공인인증서 저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강준이가 제게 맡기며 혹시 모르니까 보관해 줘라고 했던 것이었죠. 영업 정지를 당해 쫓겨날 때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명자가 가게 뒷방 서랍에서 찾아낸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준이의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잔고가 80만 원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외과 교수의 통장에 80만 원. 출금 내역을 넘겨보니 매달 수천만 원씩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한태수. 290짜리 왕발 남자였습니다. 3개월치 내역만 합산해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준이의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날마다 며칠 안에 깡그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월급이 아무리 많다 한들 이 속도라면 병원 운영 자금까지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바닥이 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며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또렷하게 보여야 했으니까요. 캡처를 눌러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1장, 2장, 석 장. 이체 내역 전부를 빠짐없이 남겼습니다. 이건 사진보다 강했고 서류보다 정확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눈을 감아도 이 숫자 앞에서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그날 밤 지하방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불륜 사진, 정춘자 신분 서류, 인감절도 영상, 사기 투자 녹음, 통장 이체 내역, 정신건강 진단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내야 했습니다. 한 방에 끝내야 했습니다. 조금씩 보여줘서는 유리가 또 빠져나갈 게 분명했으니까요. 강준이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생일에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세상 어떤 어미가 제 자식 생일에 이런 선물을 준비하겠습니까? 차라리 케이크를 들고 가서 촛불이나 불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아들에게 필요한 건 케이크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썩은 살 위에 아무리 예쁜 반창고를 붙여봤자 공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칼을 대야 했습니다.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었습니다.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생일날 끝내자.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개의 거친 손이 지하방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생일까지 열흘 남은 날이었습니다. 김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오늘 병원에 또 왔는데 이번에는 강준이 연구실이 아니라 행정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행정 직원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김 간호사가 행정 직원에게 슬쩍 물어보니 유리가 가져간 건 병원 건물 등기 관련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등기 서류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준이의 통장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월급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 건물까지 손을 대려는 거였습니다. 병원 건물은 강준이가 전공의 시절부터 빚을 내가며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이 아이의 의사 인생 전부였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경매장에 나가 생선을 떼고 겨울에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고무장갑을 끼고 버티며 아들 학비를 댄 것도 전부 저 건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가 훔쳐간 인감으로 건물을 넘겨버리면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명자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명자가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며 알아본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유리가 이미 사채업자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강준이 명예병원 건물을 담보로 수억 원을 빌리려는 계약을 준비 중이었고 서류에 찍힌 인감이 강준이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훔쳐간 바로 그 인감이었습니다. 계약 날짜가 강준이 생일 이틀 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근저당을 걸어버리면 강준이는 병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명자의 지하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물 얼룩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리는 사채를 끌어쓰고 통장을 비우고 시장 상인들 돈까지 긁어 모아서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이 돈을 전부 가지고 어디로 가려는 걸까? 답은 다음 날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는데 한태수가 오후 2시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태수가 정문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겁니다. 저도 뒤를 밟아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니 한태수가 빨간색 스포츠카 트렁크를 열고 큰 여행 가방 2개를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묵직했는지 팔 근육에 힘줄이 돋았습니다. 가방 옆에 서류 봉투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겉면에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전부 읽기는 어려웠지만 여권이라는 2글자만은 분명했습니다. 도주 준비였습니다. 돈을 다 빼돌린 뒤에 해외로 도망치려는 겁니다. 한태수가 트렁크를 닫고 올라가자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스포츠카 옆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니 뒷좌석에 항공사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종이가 한 장 삐죽 나와 있었고 출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준이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동남아의 어느 도시였습니다. 편도였습니다. 돌아올 생각 따위는 없는 겁니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엉덩이를 파고들었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생일날 파티를 하고 케이크 촛불을 끄게 한 다음 새벽에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는 겁니다. 강준이는 아침에 눈을 떠서야 아내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겠죠. 아내와 함께 병원 건물도 통장도 자기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증발한 걸 알게 되겠죠. 38살 외과 의사가 하루아침에 빚더미 위에 혼자 서는 겁니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손이 자기 인생은 구하지 못한 채 허공을 움켜쥐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니 위장이 뒤틀려서 주차장 구석에서 잠깐 허리를 굽혔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사채 계약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명자의 지하방으로 돌아가 상인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 언니 가게 뒷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족발집 사장의 매형이었는데 강력반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한 형사 출신이었습니다. 족발집 사장이 사정을 말하자 직접 나서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세 줄 패어 있었고 악수할 때 손아귀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은퇴 형사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서류, 영상 캡처, 녹음 파일, 통장 이체 내역. 두꺼운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짚어가다가 이체 내역에서 멈췄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전부 걸려요. 근데 현행범으로 잡아야 확실합니다. 증거만 들이밀면 저쪽이 변호사 세워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현행범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채 계약 현장이나 도주 현장을 덮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요. 현직에 있는 후배에게 연락을 넣어 사전 제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매복하고 있다가 현장을 잡는 겁니다. 문제는 강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유리를 잡아가도 강준이가 직접 목격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또 유리 편을 들 겁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손으로 밀어냈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했습니다. 아들이 제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유리의 민낯을, 한태수의 존재를, 신발장 뒤에 숨겨둔 모든 것을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강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 거부가 되어 있었지만 병원 번호로 우회해서 보냈습니다. 글자를 치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생선 비늘을 긁어내던 이 손가락이 작은 글자판 위에서는 서투르기만 했습니다.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보내기를 누르고 화면을 뒤집어 내려놓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10번은 했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겠어.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에 무릎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꾹 눌러 안았습니다. 유리가 아무리 벽을 쳐도
어미에게 밥 한 끼 먹으러 오겠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그 마지막 양심을 붙잡고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사 전날 새벽 시장에서 미역과 한우 양지를 샀습니다. 영업 정지라 제 가게는 못 썼지만 복순이 언니가 조리 공간을 빌려주었습니다. 미역을 찬물에 불리고 양지를 잘게 썰었습니다. 참기름에 소고기를 볶다가 미역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뚜껑을 덮자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새벽 시장 골목에 퍼졌습니다. 거품을 걷어내다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국물에 섞였습니다. 아들아, 이게 엄마가 너한테 끓여줄 수 있는 마지막 미역국이 될 수도 있다. 이 미역국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의 눈물도 한태수의 웃음도 닿지 못하는 진짜 어미의 음식이었습니다. 작전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오후 5시에 강준이를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 전에 아파트 안에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유리가 바꿔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강준이가 결혼 초에 만들어둔 비상 열쇠가 있었습니다. 37층 복도 소화전 뒤편 자석으로 붙여둔 여분의 열쇠. 예전에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유리는 모르는 열쇠였습니다. 은퇴 형사가 현직 후배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근처에 매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복순이 언니와 과일가게 사장이 주출입구에서 대기하고 명자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지킵니다. 떡볶이집 아줌마가 후문을 막기로 했습니다. 도망칠 구멍을 전부 틀어막는 겁니다. 시장에서 40년간 장사하며 단련된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밤새 서서 버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꼼짝도 않는 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역국을 보온 용기에 담고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 아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 앞에서 이 아이의 세계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뼈 위에 세운 집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내 손으로 다시 세워주는 게 어미의 도리였습니다. 보온 용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역국의 온기가 품 안에서 퍼져나왔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이불을 덮어주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명자의 손을 한번 꾹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새벽 4시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9회의 주름이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경쟁자들 앞에 섰을 때의 그 눈이었습니다. 류마티스로 굽은 손가락을 쥐었다 폈습니다. 이 손으로 40년간 생선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의 등록금 봉투를 세웠습니다. 이 손으로 오늘 내 아들의 목에 감긴 밧줄을 끊어야 했습니다. 장화를 신었습니다. 40년간 시장 바닥을 버텨온 이 고무장화가 오늘만큼은 전쟁터로 나가는 군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온 용기를 한쪽 팔에 끼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건 한태수의 움직임을 먼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건너편을 지켜보았습니다. 10시 반쯤 한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캡모자에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어깨에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는 걸음이 빨랐습니다. 출입카드를 찍는 손놀림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안에 마지막 짐을 빼려는 거였습니다. 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 지켜. 명자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자리 잡았어. 복순이 언니와 과일가게 사장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두 제 위치에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은퇴 형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단지 뒤쪽 도로에 승합차를 대고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1시 카페를 나왔습니다. 보온 용기를 든 팔이 뻣뻣했습니다. 아침부터 4시간을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옆동 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서 측면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7이라는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7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장화를 끌며 소화전 앞에 섰습니다. 빨간색 철제 문을 살짝 열고 뒤쪽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자석에 붙어 있는 열쇠. 강준이가 말해준 그대로였습니다. 열쇠를 떼어내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지퍼를 잠그는 소리, 그리고 2 사람의 목소리. 한 목소리는 낮고 굵었고 다른 하나는 유리의 것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집에서 내 아들의 인생을 짐 싸서 가져가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위에 여행 가방이 2개 더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서류 뭉치와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권 2개와 항공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발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290짜리 구두는 이미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리와 한태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한태수의 손에 강준이의 양복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리는 보석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이 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태수의 눈이 현관문과 저 사이를 번갈아 훑쳤습니다. 도주 경로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등 뒤로 닫고 서서 말했습니다. 짐 다 쌌어?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수천 번 연습한 듯한 능숙한 표정 관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유리라는 이름 옆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권을 펼쳤습니다. 사진은 같은 얼굴인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정춘자. 가짜 여권까지 만들어둔 거였습니다. 여권을 유리의 얼굴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정춘자 씨, 어디로 도망가려고? 유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차분함이 사라지고 날이 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당장 나가세요. 한태수가 유리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덩치가 거실 절반을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나가. 다칠라.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새벽 경매장에서 덩치 큰 중간 상인들한테 밀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게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나 싶었습니다. 보온 용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태수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안 나가. 그리고 너도 못 나가. 한태수가 코웃음을 치며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은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번 울리기도 전에
형사가 받았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한태수가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사복경찰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태수가 몸을 돌려 안방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밀고 들어온 경찰이 한태수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어진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유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석함을 떨어뜨리고 안방으로 달렸습니다. 경찰이 뒤를 쫓아 유리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리가 끌려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올렸던 머리가 흐트러져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사모님의 온화함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끝까지. 유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이 유리의 양팔을 뒤로 잡았습니다. 유리가 발버둥을 치며 저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제 장화 위에 떨어졌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리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교수 집안 딸도 현숙한 아내도 효도하는 며느리도 아닌 남의 인생을 뜯어먹고 도망치는 사기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온 거였습니다. 뒤에서 은퇴 형사가 보였습니다. 형사가 강준이에게 미리 연락을 넣은 거였습니다. 강준이의 눈이 거실을 훑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수갑이 채워진 거대한 남자. 경찰에게 양팔이 잡힌 채 머리가 산발이 된 아내. 소파 위에 벌어진 가방과 현금 다발. 식탁 위에 여권 2개와 항공권. 그리고 활짝 열린 신발장. 강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외과 의사의 차분한 눈이 한 겹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강준이를 보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발버둥을 멈추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목소리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여보, 이거 오해야.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강준이가 유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어진 한태수를 보았습니다. 한태수의 발을 보았습니다. 290짜리 운동화가 거실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준이의 시선이 신발장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290짜리 구두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강준이가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유리, 정춘자, 같은 사진, 다른 이름. 강준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날짜, 편도. 고개가 천천히 돌아가 유리를 향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메스를 들 때보다 더 차갑고 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름이 뭐냐고. 강준이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유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눈물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유리도 알았을 겁니다. 유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일그러지더니 비웃음이 올라왔습니다. 정춘자, 그래서 어쩔 건데. 이미 다 빼냈어. 강준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려고 이 싸움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쳐야 했습니다. 골문 상처를 째야 고름이 빠지는 법이었습니다.
경찰이 유리를 데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한태수도 일으켜 세워져 끌려나갔습니다. 유리가 문 밖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계산이 틀어진 도박꾼의 씁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저와 강준이 둘만 남았습니다. 경찰이 남기고 간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강준이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아둔 보온 용기를 집어들고 강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새벽에 끓인 국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강준이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보온 용기를 보더니 입술이 비틀어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원망, 슬픔, 그리고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의 목소리. 강준이가 제 무릎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38살 외과 의사의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류마티스로 굽은 손가락이 아들의 머리카락 위를 지나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순간에는 말보다 손이 먼저여야 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거실에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열린 신발장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90짜리 구두도 외제차 열쇠도 감춰둔 모든 비밀도 사라지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유리와 한태수가 끌려간 뒤 강준이는 사흘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틀어박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져다 준 미역국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국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숨소리만 겨우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 복도가 세상에서 가장 긴 복도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강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시장으로 가려고 장화를 신던 참이었습니다. 강준이의 목소리가 모래를 삼킨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엄마, 경찰서 같이 가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드디어 현실을 향해 발을 내디딘 거였습니다. 경찰서에 함께 갔습니다. 강준이가 피해자 진술을 하는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준이가 나왔을 때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나흘 전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턱을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쓸 때의 그 단단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유리 아니 정춘자는 강준이와 결혼하기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2명의 남자를 털어먹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태수와는 5년 넘게 짝을 이뤄 활동한 사이였습니다. 둘이 함께 빼돌린 금액이 총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준이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인감을 도용해 병원 건물에 걸려던 사채, 시장 상인들에게 거둔 투자금까지 전부 합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채 계약은 제가 들이닥치기 하루 전에 성사될 뻔했는데 경찰이 사채업자에게 미리 연락을 넣어 막아낸 거였습니다. 하루만 늦었으면 병원 건물을 잃을 뻔했습니다. 은퇴 형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리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 중에 강준이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가 3건이나 더 나왔다고 했습니다. 강준이가 모르는 사이에 강준이 명의로 빚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훔쳐간 인감과 위조 서명으로요.
만약 석 달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 강준이는 빚더미에 깔려 병원은커녕 의사 면허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준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강준이가 시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업 정지가 풀린 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 페인트 통과 붓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셔터를 올리더니 가게 벽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점검 때 딱지가 붙었던 자리, 노란 풀 자국이 남아있던 그 자리를 하얀 페인트로 덮어갔습니다. 붓질이 서툴러서 페인트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술실에서 메스를 쥐던 그 정교한 손이 페인트 붓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강준이의 팔뚝에 힘줄이 돋을 때마다 하얀 페인트가 벽 위로 펴졌습니다. 한 번 칠하고 또 칠하고 같은 자리를 3번, 4번 더 칠했습니다. 노란 딱지 자국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강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칠한 벽이 얼룩덜룩했지만 40년 장사 중 가장 깨끗한 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준이가 가게 뒷방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컵라면 2개를 앞에 놓고요. 강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치매 검사 예약까지 잡았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정신건강 진단서를 꺼내 강준이 앞에 밀었습니다. 강준이가 진단서를 읽었습니다. 인지 기능 50대 수준, 치매 소견 없음. 강준이의 눈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진단서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저는 컵라면 뚜껑을 열어 강준이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밥 먹고 해. 강준이가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본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웃음이 찌그러져 있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시장 상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경찰이 유리와 한태수의 재산을 동결시켰고 그 중에서 시장 상인들의 투자금이 우선 환수 대상에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3천만 원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언니가 소식을 듣고 가게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떡볶이집 아줌마가 복순이 언니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아줌마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지나가던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흔했으니까요. 강준이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회수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유리와 한태수가 해외 계좌로 빼돌린 부분이 있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 건물은 지켜냈습니다. 사채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막았으니 등기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강준이가 다시 수술실에 서기 시작한 건 사건 2주일 뒤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했을 텐데 김 간호사가 알아서 수습해줬다고 합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리와 한태수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지만 명자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유리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색 정장도 진주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구치소 복장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유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에 한태수가 앉아 있었는데 290짜리 발이 구치소 슬리퍼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신발장에서 구두를 만졌던 그 밤부터 카페에서 아들 집을 감시하던 날들, 시장 상인들의 돈이 사라진 이야기까지
40분 넘게 말했습니다. 목이 타서 물을 2번 마셨습니다. 판사가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시장 아줌마의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순간이요 라고. 법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방청석에서 강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 강준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손으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명자가 물었습니다. 순호가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새벽 경매가 3시부터였습니다. 영업 정지가 풀린 뒤로 밀려든 단골들 주문을 맞추려면 생선을 넉넉히 떼와야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서서 생선 비늘을 긁고 손님과 값을 흥정하고 얼음 위에 생선을 가지런히 올려놓는 그 일장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3시 경매장에 섰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고등어와 갈치가 스티로폼 상자에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은빛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이 냄새, 이 소리, 이 차가운 공기. 40년간 매일 맞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오늘따라 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손을 들어 가격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옆에 선 젊은 상인이 제 목소리에 놀라 쳐다봤습니다. 69 먹은 할머니가 새벽 경매장에서 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놀랄만 했겠죠. 경매가 끝나고 고등어 상자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와 셔터를 올리고 얼음을 깔았습니다. 고등어를 한 마리씩 올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등어 한 마리에 제 4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린내 속에서 아들을 키웠고 비린내 속에서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비린내 속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김 간호사였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거였습니다. 고등어 2마리를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 고등어 없으면 우리 집은 못 살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고등어를 신문지에 싸서 건네며 1,000원을 깎아줬습니다. 김 간호사가 손을 흔들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생선을 팔고 밥을 짓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다시 생선을 사러 오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준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밥 해줄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등어 구워줄까? 전화 너머로 강준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맑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열대 위에 고등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크고 살이 오른 놈을 골라 따로 빼놓았습니다. 비늘이 단단하고 눈알이 맑았습니다. 좋은 생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내 아들에게 구워줄 고등어였습니다. 시장 골목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린내와 된장찌개 냄새와 호객 소리가 뒤섞인 이 소란스러운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